황금의 도시 신라를 찾아서 1154년 지중해 끝자락 팔레르모의 왕궁. 하얀 수염의 지리학자 한 명이 붓을 들어 지구의 끝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곳은 세상의 가장자리다. 그 너머 달빛처럼 빛나는 나라가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라라 불렀다. 그는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과 지리학을 집대성한 지구지도를 제작하고 있었다. 알 이드리시 15년에 걸쳐 수집한 70장의 지역 지도와 수많은 증언. 그 지도 끝 동방의 극단에 신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였다. 집은 비단과 금실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금으로 된 그릇에 밥을 먹었다. 이븐 루스타 동방견물록 916년 이방인들의 기록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곳은 황금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사람들이 죽어서도 황금으로 쌓여 잠든다고. 그리고 죽어서도 죽지 않는 전사들이 존재했다. 영월산성 위 불꽃놀이와 전사들의 의식, 경주의 밤, 불꽃이 하늘을 가르고 부사들이 금환을 들고 건물을 춘다. 우리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금환 전사, 이모무의 후예들. 그들이 믿은 것은 무기보다 더 단단한 신념. 나는 금으로 둘러싸인 존재다. 그 누구도 나를 부식시킬 수 없다. 황남대총 황금 유물 위. 도시의 중심엔 무덤이 있었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그 무덤들은 단순한 주름의 흔적이 아니었다. 도시는 죽은 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왕은 주름조차도 정치의 언어로 만들었다. 금으로 무덤을 감싸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거주하는 황금의 공존체. 월성 항공 촬영과 바둑판 도시 계획으로 경주의 왕궁, 월성, 초승달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그곳은 천년의 도시였다. 계획도시, 해자, 바둑판처럼 정렬된 주거구역.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하늘을 잇는 첨성대가 있었다. 첨성대 위를 올려다보는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낯선 이방인이 있었다. 페르시아에서 온 학자 이븐 루스타. 그는 별을 기록하러 왔다가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달을 짰고 그는 그 달빛에 사랑을 수놓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다. 도시는 그들을 갈랐고 그녀는 첨성대에서 떨어져 별이 되었다. 황금관 위사해시. 내가 별이 아니라면 당신은 하늘을 잊지 않겠어요? 그녀의 시는 그의 책이 되었고 그의 책은 1000년 후까지도 그 도시의 유일한 증언이 되었다. 신라는 무너졌지만 그 사랑은 아직 기록 속에 살아있다. 달빛에 묻힌 왕국 황금과 별의 연대기. 지금 1000년의 도시 신라로 떠납니다. 부하라 사만왕국 서기 915년. 부하라의 새벽은 모래먼지처럼 뿌연 불빛으로 시작됐다. 향신료와 낙타의 땀 그리고 1000년 된 기도문이 섞여 있는 이 도시에서 위대한 명이 떨어졌다. 이븐 루스타, 그대는 동방 끝의 나라 신라로 가라. 왕좌에 앉은 이는 사만 왕조의 군주 나시르 2세였다. 가십 5세의 어린 왕은 두려움을 권위로 덮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신라. 이름만으로도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신화로 회자되는 나라. 바다 건너 아득히 먼 곳.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들에게조차 외국보다 먼 상상. 이븐 루스타는 대답했다. 사파르 아가지 사르네베슈트 아스트. 여행은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미 이 명령을 예감하고 있었다. 지난달 왕궁의 도서관에서 그가 펼친 고대 아랍 지리서에는 이국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다. 신라 황금으로 집을 덮고 금으로 밥을 먹는 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의 땅. 그 말은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별똥별 같았다. 낯선 언어의 강렬함. 그는 느꼈다. 이 여정은 단지 무역을 위한 외교가 아니었다. 운명이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사만 왕의 뜻. 왕은 그의 앞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유리잔이 들어있었다. 페르시아의 장인들이 만든 명품. 유약을 바른 투명한 유리 위에 청금석을 받고 잔 아래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시셰아이케 아스만라 다르 호드 다라드. 하늘을 담은 잔. 이것을 신라 왕에게 전하라. 나시르 2세가 말했다. 그들의 금과 우리의 하늘을 맞바꾸고 싶다고. 이븐 루스타는 웃음을 지었다. 하늘과 금, 영원하지 않은 것끼리의 계약이다. 그는 예로부터 인간이 무엇으로 불멸을 갈망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금은 땅의 불멸, 하늘은 정시의 불멸. 그날 밤 그는 페르시아의 시집 중 가장 소중한 것을 가방에 넣었다. 루미의 초판본.
그리고 어린 시절의 연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속삭였던 말. 내가 별이 아니라면 당신은 하늘을 잊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던 그 말에 이번 여정을 통해 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준비되는 사절단, 이븐 루스타는 혼자 떠나지 않았다. 이번 여정은 명백히 문명 간의 충돌이었고 대사절단이었다. 총 인원 7명. 자이드 실크 무역 전문가이자 천문학자. 말리카 여성 노예 출신이지만 7개 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사. 카심 유리 공예 장인. 손으로 달을 깎을 수 있는 남자. 하산 호위기사이자 루스타의 조카. 바르크 기록사. 여행의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남길 자. 카르완 낙타 조련사. 그의 노래는 모래를 멈추게 한다. 그는 각자의 삶을 뒤로하고 사막 끝의 전설 속 나라를 향해 나섰다. 하지만 이븐 루스타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떠났다. 그에게 있어 이번 여정은 단지 사명이 아닌 속죄였다. 지나간 사랑, 놓친 답, 끝내 이뤄내지 못한 고향의 무너진 꿈들. 출발의 밤, 붉은 달. 부하라의 서문이 열리고 7명이 낙타와 함께 나섰다. 붉은 달이 떠올랐다. 모래바람이 천천히 불며 왕궁의 탑을 뒤로 감쌌다. 사막이 밤을 삼키고 밤이 고요를 내뱉는 순간 루스타가 혼잣말을 했다. 텔레만 바라의 치즈 미타파드 게하누츠 나디드야. 내 심장은 아직 본 적 없는 무언가를 향해 뛰고 있다. 멀리서 들려온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가 한순간 멎었다. 그것은 신라에서 황금 갑옷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불사의 전사 이모무의 투구가 달빛을 맞고 반짝이는 상상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만약 그곳에서 진실로 금보다 무거운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븐 루스타의 여행은 지금 시작되었다. 그는 이제 단지 사만의 사절이 아니라 별이 부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나이였다. 그가 향하는 곳, 그 끝에 있는 나라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곳엔 달을 짜는 여인이 금을 두르지 않은 심장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사라진 도시를 향해 간다라 장안 동중국해. 서기 915년에서 916년 사막이 바위산으로 바뀌고 황토가 벽돌로 이어지며 문명은 겹겹이 변모했다. 낙타의 발자국이 지나는 길 위로 종종 황금색 비단 조각이 바람에 실려왔다. 이븐 루스타는 문득 생각했다. 바람조차 동방으로 향하고 있다. 간다라, 불상 아래 잠든 신라의 흔적. 그들이 처음 도착한 큰 도시는 간다라였다. 지금은 불탑과 유적만 남았지만 불교와 헬레니즘이 교차한 이곳은 여전히 신비로웠다. 밤이 안의 거대한 불상 앞에서 말리카가 손을 들어 작은 문양을 가리켰다. 이것 좀 보세요. 달과 별이 겹쳐 있는 문양. 신라인 상인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확실치는 않았지만 그것은 신라의 상징인 첨성대 모양과도 흡사했다. 누군가 달을 올려다보며 기록을 남긴 듯한 흔적. 루스타는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다. 달이 있다면 그녀도 있겠지. 그날 밤 간다라의 사제는 불을 피워놓고 이븐 루스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대는 도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잠든 전설을 깨우는 길을 걷고 있다. 토샤흐리를 라 네미주이, 발케 아프사네이를 라 다르호드 비다르 미코니. 루스타는 잠 못 들었다. 그의 여행은 점점 무역의 목적을 잃고 있었다. 장안, 제국의 그림자 아래 중국 대륙의 황무지를 지나면서 일행은 장안에 도착했다. 한때 대당의 수도였으나 지금은 쇠락한 옛 제국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거지와 시인, 승려와 간신들이 뒤엉켜 있었고 흙먼지 속에 위대한 과거는 무너진 탑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라인 유학생 출신 상인을 만났다. 이름은 문행. 그는 기이하게 맑은 눈을 가졌고 손에는 첨성대가 새겨진 목간을 들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별을 읽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중 한 명이었죠. 문행은 자신이 어릴 적 신라 왕실 소속 천문관의 딸, 즉 금시를 짜는 집안의 마지막 여성 중 한 명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시는 지금까지도 그에게 외워져 있다며 읊었다. 달빛이 비단에 스며들면 이방인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븐 루스타는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 문장은 불현듯 꿈속에서 들었던 구절처럼 익숙했다. 문행은 가볍게 목간을 넘기더니 마지막 장에서 사해라는 이름을 가리켰다. 이 이름 언젠가 들은 적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해, 모래 위를 흐르는 물줄기처럼 부드럽고 위태로운 이름이었다. 동중국해, 흔들리는 배 위의 전설.
장안에서 4개월을 보낸 후 일행은 남쪽 해안의 무역항으로 내려왔다. 초가을 바람이 불자 바다는 검푸른 숨을 내쉬었다. 배가 떠난 날 선장은 신라에 다녀온 적이 있는 자였다. 그는 뱃머리에서 긴 수염을 쓸며 이렇게 말했다. 신라는 배처럼 보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도시, 안에 별이 하나 박혀 있죠. 그게 첨성대입니다. 이븐 루스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별은 사람입니까? 선장은 웃음 대신 노를 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신라에는 달을 짜는 여인이 있다고들 합니다. 금실로 밤을 꿰매고 별자리를 꿰뚫는 눈을 가진 여인. 그녀는 천년에 한 번 이방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면 죽게 되죠. 순간 루스타의 몸이 얼어붙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선명한 전설이었다. 폭풍과 목간 항해 11일째 배는 폭풍을 만났다. 비와 바람이 선체를 덮치고 배는 위태롭게 요동쳤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카심은 유리잔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덮었다. 그 와중에 바닥에서 떠내려온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루스타 앞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목간이 들어있었다. 붉은 먹으로 적힌 짧은 문장. 그녀는 죽기 전에 달을 완성해야 한다. 누가 쓴 것인지 언제의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루스타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별자리를 향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바람의 방향. 다음 날 아침 배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거센 비가 멈추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배의 선장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라는 이제 사흘 거리입니다. 바다는 그들을 밀어주고 있지요. 그날 밤 루스타는 자이드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엔 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이 여정은 무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 그려낸 지도의 끝, 누군가와 만나기 위한 예정된 길. 그는 속으로 다시 읊조렸다. 만바라의 도우타리케 마흐라 미바파드, 잔 미데. 나는 달을 짜는 여인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 새벽이 오고 지평선 너머 작은 섬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라의 첫 모습이었다. 안개에 쌓인 금빛 능선. 바다와 산 사이의 어딘가에서 그들은 전설이 아닌 현실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 이븐 루스타는 생각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별을 짜는 여인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명월산성과 불사의 전사. 경주 외곽 명월산성, 서기 916년 초가을. 신라의 땅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동해를 건너 반달 모양으로 솟은 해안 절벽을 따라 상륙했다. 해풍은 부드럽고 맑았으며 나무들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경주의 외곽 깊은 산중에 들어서자 명월산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주를 북쪽에서 방어하는 거대한 산성. 그것은 단지 성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장소였다. 이곳은 전사들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들을 맞은 이는 신라의 중간 귀족 출신 통역관 김무인이었다. 머리를 깎지 않은 승려 차림의 그 남자는 신라의 풍속과 전통에 능통한 자였다. 불멸을 지닌 전사 이모무. 명월산성 안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그곳엔 황금 갑옷을 걸쳐 입은 상이 서 있었다. 투구에는 커다란 금환금으로 만든 원형 골이 얹혀 있었고 흉갑엔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 새겨져 있었다. 김무인은 말했다. 그는 이모무, 신라의 마지막 황금 전사입니다. 448년에 명월산성 전투에서 외적 수천 명을 혼자 막아냈다고 전해지지요. 이븐 루스타는 물었다. 그는 진짜 존재했습니까? 신라에서는 존재의 증거가 뼈가 아니라 빛에 있습니다. 무덤에서 황금이 녹슬지 않았다면 그 자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렬했다. 루스타는 곧바로 생각했다. 죽지 않는 전사, 부패하지 않는 금,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그들은 죽음을 넘어 황금의 생명을 걸었다. 금환축제 전야. 우연히도 이븐 루스타 일행은 명월산성 금환축제의 전야에 도착했다. 이는 신라의 전사 정신을 상징하는 무예의 제전이자 의례였다. 금으로 만든 투구와 무기를 착용한 병사들이 대결을 벌이고 최종 승자는 이모무의 후계자로 선언되었다. 밤이 되자 성 안은 불꽃과 북소리로 가득 찼다. 연무장 한복판에서 4명의 전사들이 싸움을 벌였고 공중을 가르는 금환들이 반짝이며 별처럼 흩날렸다. 이때 김무인이 속삭였다. 이 전사는 죽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뒤에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루스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죽음 이후의 정신세계가 살아있는 사회, 그 자체를 목격하고 있었다. 춘장의 무대, 축제가 정점을 지나자 한 노인이 등장해 구전 시가를 읊었다. 그것은 5세기경 실존했던 자비 마립간이 직접 명월산성에 올랐을 당시의 이야기였다. 그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끊고 백제와 손잡으며 삼국의 균형을 무너뜨린 인물. 이 결정은 피로 이어졌고 수많은 순장 죽은 자를 위해 함께 묻는 사람들이 생겼다. 한 마립간의 피는 100명의 금으로 덮인 무덤을 낳는다. 이 구절은 루스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죽음은 도시를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은 사랑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었다. 황금의 철아, 그날 밤 루스타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기록사 바르크에게 말했다. 신라인들은 죽음을 건축한다. 그들은 순장을 통해 함께 죽는 자를 선택함으로써 왕국을 영속시킨다. 황금은 이들에게 단지 장식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입구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다. 신라는 죽음을 금으로 감싸며 삶을 연장한다. 그들의 도시엔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 단지 겹쳐질 뿐이다. 그 말은 명월산성의 구조를 떠올리게 했다. 해자가 성벽을 따라 흐르고 사면이 감싸며 그 안에 사람과 기억이 겹쳐지는 구조. 신라는 기억의 도시였다. 다음을 향해 명월산성 축제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완경, 월성이었다. 배웅하던 김무희는 금원 하나를 루스타에게 건넸다. 이건 이모무의 후계자만이 받을 수 있는 증표입니다. 당신은 이방이지만 이 땅의 별을 이해했습니다. 루스타는 금원을 가슴에 품고 답했다. 아가르만 베아함 베마남 바야드 베미라. 내가 이곳에 남고자 한다면 나는 죽어야 한다. 그는 이제 점점 사랑이 아닌 신라 자체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믿는 불멸과 희생, 죽음의 예술,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달을 짜는 여인을 향한 심장의 맥박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산성을 떠날 때 그는 언덕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모무의 투구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금속의 울림은 단 하나의 문장처럼 들렸다. 우리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초승달궁, 월성, 경주 월성, 서기 916년 가을. 신라의 수도, 금으로 감싼 도시가 모습을 드러낸 건 안개가 걷히던 새벽이었다. 도시 전체가 초승달처럼 부드럽고 완만하게 펼쳐져 있었고 중심에는 마치 하늘의 눈처럼 첨성대가 떠 있었다. 이 도시는 땅 위에 떠 있는 하늘입니다. 김무인이 읊조렸다. 그리고 이븐 루스타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기억과 질서가 조율된 음악 같은 도시였다. 황금이 곧 질서다. 월성에 들어서자 황금빛 비단천이 도로 위로 펄럭이고 있었다. 왕궁은 완벽한 방형 배치로 정렬되어 있었고 중앙엔 첨성대가 우뚝 솟아 있었다. 금실로 짠 기와 장식, 유약을 바른 백자 기둥, 자개로 장식한 회랑, 그리고 궁정 안에 흐르는 연못은 완벽히 하늘의 별자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루스타는 속으로 기록했다. 이 도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별자리다. 황룡사 9층 목탑은 도시 어디서든 보였다. 높이 80m, 단단한 초석과 금도금된 옥계. 그 아래서 백성들은 몸을 굽히고 기도했다. 왜 모두 땅을 보는가? 루스타가 묻자 김무희는 대답했다. 이 도시는 하늘을 향한 도시지만 그 하늘은 죽은 자들이 지킨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경명왕과의 조우. 경명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검소하고 침착했다. 그는 전쟁보다 도시 건설을 중시했던 왕으로 조부소지 마립간의 계획을 이어받아 방제 도시를 완성시킨 인물이었다. 이븐 루스타는 사만 왕조의 황금 유리잔을 바쳤다. 그 유리잔 안에는 하늘을 담는 자, 영혼을 논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왕은 유리잔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금으로 땅을 지배한다. 하지만 당신의 유리는 하늘을 담았다. 그 둘이 합쳐지면 세계를 다시 쓸 수 있겠지요. 루스타는 이 순간이 교역을 넘어 문명의 약속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 이 도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왕궁을 돌아보는 길, 이들은 수많은 무덤을 지나쳤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각 무덤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거대했고 그 안엔 순장된 사람들, 수십 개의 금제 무기, 신발, 허리띠, 반지, 목걸이가 남아있었다. 김무희는 말했다. 신라인은 죽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뒤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하죠. 루스타는 무덤을 보고 말했다. 이 도시의 진짜 수도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 말에 김무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금으로 기억하고 금으로 통치합니다. 안압지, 물에 비친 궁궐. 그날 저녁 일행은 왕의 연회를 초대받았다. 장소는 안압지 동궁과 월지. 연못은 네모 반듯하면서도 자연의 곡선을 따라 만들어졌고 수면에는 별자리처럼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경명왕은 말을 아꼈지만 도시의 구조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다. 이 도시는 동지 일출축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신라의 시간은 해 뜨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루스타는 안압지 위에 비친 첨성대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마인자 니스팀타 베마님, 발케타 사브트 쇼비. 우리는 여기서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도시엔 삶과 죽음, 권위와 철학, 금과 하늘이 전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무서우리만치 완전했다. 연회가 끝날 무렵 첨성대에서 한 여인이 내려왔다. 멀리서 보일 뿐 이름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루스타는 그 순간 강하게 느꼈다. 그녀가 그 여인일 것이라는 것. 검은 비단 옷자락 사이로 금실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쓰다듬듯 만지며 사라졌다. 자이드가 묻는다. 보았습니까? 루스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목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도시에 반했다. 그러나 도시가 아니라 그 속을 걷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반하고 있다.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대답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첨성대 앞에 그 여인의 이름이 적힌 목간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사해. 그리고 그 옆에는 신라의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달을 짜는 여인은 하늘을 닫는 문을 열고 있다. 사해. 달을 짜는 여인. 경주 첨성대 서기 916년 늦가을. 그녀를 처음 본 건 바람이 유난히 맑았던 저녁이었다. 첨성대는 은빛 달 아래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연못은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비단옷 위에 금실로 달무늬를 수놓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 고요하게 침묵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그곳에 존재했다. 당신이 그 별에서 왔다면 난 그 별의 잔광일 뿐이에요. 그녀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입은 루스타는 그 순간 단 하나의 진실만을 느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오기를 오랫동안 말 없는 하늘 아래서. 사해라는 이름. 사해. 그녀는 경명왕의 조카딸이자 신라 황실 천문관이었다. 황금실자는 집안의 마지막 여인. 그녀의 손은 하늘의 별자리를 꿰맸고 그 실로 만든 비단은 왕과 신라 귀족들의 제복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기술자가 아니었다. 사해는 시를 쓰는 여인이었다. 밤이면 첨성대 꼭대기에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 시를 남기곤 했고 그 시는 꿈 안에서도 읽혀질 정도로 세련되고 아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달을 짜는 사람입니다. 달은 매일 다르게 생기죠. 그래서 매일 다른 슬픔을 짜야 하거든요. 시와 사랑의 언어. 그날 밤 루스타는 그녀에게 첫 시를 건넸다. 페르시아어로. 그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아가르세타레하 라미포르우티 만 아발린 모슈타리아프다. 당신이 별을 파았다면 나는 첫 손님이 됐을 거예요. 이방인의 말. 낯선 시.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해는 어린 시절부터 장안에 보내져 당나라 시문을 익혔고 귀국 후 당의 문장과 페르시아시 일부를 공부하며 별의 기원을 배우고 있었다. 이들은 언어를 초월해 시로 대화했고 달로 감정을 전했다. 그녀는 첨성대 돌벽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다. 신라는 수학과 별로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마음은 계산할 수가 없어서 저는 늘 틀린 별만 바라봐요. 루스타는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둘 곳 없이 떠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비단 배틀과 천문표. 며칠 뒤 루스타는 그녀의 별궁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아하고 조용했다. 중앙에는 고요한 황금 배틀이 있었고 바람이 들면 실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황금실로 달의 모양을 짜고 있었다. 상현달, 반달, 하현달, 보름달 실의 굵기와 각도로 위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건 다음 보름에 입을 옷이에요. 신라의 달의 여인은 달마다 다른 옷을 입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루스타가 숨을 참는 걸 알았다. 그는 그 황금실을,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존재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금의 무게, 자유의 대가.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는 슬픔이 달라붙어 있었다. 사해는 귀족이었지만 정치적 인질이기도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반대파 귀족 출신이었고 그녀가 황실에 머무는 건 왕권 통합을 위한 상징이었다. 사해는 외국 사절을 사랑하는 것이 정치적 금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븐 루스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사해를 위해 살아있었고 이미 그녀를 위해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첨성대 아래 별의 약속. 어느 깊은 밤 둘은 다시 첨성대 아래에서 마주 앉았다. 달은 반쯤 찬 상태였고 별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해가 입을 열었다. 이 도시에선 모두가 죽은 다음을 먼저 준비해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는 지금을 기록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루스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다. 아가르 젠데기 나다 바쉼 마르그 파가디에크 에테파그 아스트 아마 아가르 에쉬그 다 바쉼 마르그 니즈 젠데기 미쇼다. 삶이 없다면 죽음은 그저 사건일 뿐.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죽음조차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사해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단 한 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별이 흘러가고 있었다. 짠이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날 밤 루스타는 자신의 여행 기록 중 한 장을 꺼내어 불에 태웠다. 이제 나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시가 되었다. 그만의 밤, 부서진 질서. 경주 황궁 외부서기 916년 초겨울. 황금은 늘 빛을 내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황금은 비명을 질렀고 금실은 칼에 엉켰다. 질서는 빛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븐 루스타, 신라 여행기 제42목간 그만의 의식 시작되다. 해마다 겨울 첫 보름날 경주에서는 고대 전통 무예의식인 금환 축제가 벌어진다. 금환하은 순금으로 만든 원형관 장식으로 이모무와 같은 전설적 전사의 상징이자 신라 군신준션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경명왕의 직속 군사들과 귀족 가문 대표 전사들이 출전하는 이 의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 권력의 질서를 확인하고 누가 전사의 후예인지 선포하는 정치의식이었다. 이날 첨성대 남측 걸판엔 수만 명의 백성이 몰려들었다. 안압지에는 배들이 떠 있었고 황룡사 종로엔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전사들의 무예 그리고 낯선 이름. 의식이 시작되고 황금 투구를 쓴 4명의 전사들이 건물을 펼쳤다. 그중 가장 뛰어난 이는 김서진 왕족의 외가 출신으로 황금 투구와 흉갑 그리고 금원검을 착용한 채 달 아래서 찬란한 무예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통의 명부에서 루스타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왕실에서 그가 명활산성의 금환을 받은 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외국인이지만 죽은 전사의 이름을 계승했으니 금환 무사로 추대될 자격이 있다. 이 선언은 경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매일 밤 첨성대 아래 앉아 그녀가 쓰던 시를 읊었다. 그리고 목간에 이렇게 적었다. 토마헤만 부디 아마만 샵의 토나샤다. 당신은 나의 달이었지만 나는 당신의 밤이 되지 못했다. 그는 목간과 시를 모아 하나의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은 이제 역사로 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신라는 그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녀의 무덤이자 사원이자 시였다.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나는 그녀를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신라의 별 아래 그녀의 사랑을 기록할 것이다. 그녀는 사라지고 황금은 남았다. 경주 황남대 총서기 917년 봄. 눈이 녹은 후 그녀가 누웠던 자리는 풀로 덮였다. 그녀의 배틀은 왕궁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고 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히 돌아갔다. 하지만 첨성대 아래에는 매일 밤 하얀 옷을 입은 한 이방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시를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쓰던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황금의 무덤, 불멸의 허기. 경명왕은 사해의 주둠을 공적으로 애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이외는 예외적으로 황남대총의 내부 묘실 인근에 매장되었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왕조의 슬픔이 공식화되는 방식이었다. 황남대총은 신라 무덤 중 최대 규모, 지름 120m, 높이 23m의 인공 언덕 속의 금으로 장식된 관, 순장된 사람들, 수백 점의 황금 유물들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곁 가장 조용한 귀퉁이에 그녀의 무덤이 있었다. 비석은 없고 묘표는 단지 한 줄. 그녀는 달을 짰다. 루스타는 그 옆에 매일 흙을 쌓았다. 그는 죽은 자의 무덤을 높이고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답을 남기고 있었다.
당신은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 당신은 나에게 새겨졌다. 신라의 무덤, 사해의 기여. 그는 신라의 무덤 문화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 금관, 목걸이, 허리띠, 신발, 반지까지 황금으로 온몸을 덮는 방식. 심지어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도시처럼 꾸며졌고 때로는 산 사람을 함께 순장하기도 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신라는 죽음을 삶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하는 왕국이었다. 그녀는 이 도시와 같았다. 생전에는 침묵했지만 죽어서야 완성된 사람. 루스타는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한 도시의 일부였고 동시에 그 도시를 가장 정확하게 사랑한 존재였다. 기록자 아닌 연인. 그날 밤 그는 황룡사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곳의 9층 목탑 꼭대기에서 그는 마지막 여행 기록서를 찢었다. 나는 이제 역사서가 아닌 애도의 시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적기 시작했다. 신라 여행기가 아니라 그녀를 위한 천문도였다. 그는 도시의 구조, 무덤의 배열, 첨성대의 각도, 황룡사 종로의 높이, 월성의 해자 방향,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좌표라고 생각했다. 그는 믿었다. 이 도시에서는 그녀의 생애를 따라 흐른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도시로 변한 것이다. 금관의 시. 그는 황남대총에 헌금된 한 쌍의 금관을 마주했다. 화려한 가지장식, 직립된 황금의 위엄. 그 위에 작은 금판이 얹혀 있었는데 거기엔 사해의 시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대의 눈에 비친 달. 그 달빛이 나의 마지막 이름이었다. 왕이 한밤에 금관 장인에게 몰래 명한 일이었다고 했다. 루스타는 울지 않았다. 그는 그 금관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신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페르시아로 돌아갈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배를 타지 않았다. 사만 왕조에서 온 무역선단은 돌아갔고 루스타는 보내지 않았다. 그는 사해의 무덤 곁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엔 그녀의 시를 읽고 첨성대 앞에서 달빛 서약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는 신라 여행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다. 우라프트, 아마나라프트. 그녀는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의 책은 후일 페르시아에 도착했고 알마크디시 966년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남긴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다. 거기에는 달을 짜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노래한 이방인이 남아 있었다. 영원의 무덤, 잊혀진 도시. 경주서기 918년 봄 이후 도시는 여전히 돌로 쌓여 있었다. 무덤은 여전히 땅을 뚫고 솟았고 첨성대는 여전히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해가 떠난 도시에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도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도시의 목소리가 되기로 했다. 이븐 루스타, 그녀를 위한 천문도. 신라, 무덤 위에 세운 도시. 경주는 도시하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지였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모두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도시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다. 무덤 하나하나가 왕의 이야기였고 금으로 가득한 부장품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신라인은 이렇게 말한 셈이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사랑받고 싶었다. 루스타는 매일 무덤을 하나씩 조사하고 기록했다. 그는 그곳에서 산 사람들의 진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다름 아닌 그녀를 닮아 있었다. 사해, 무덤의 도시가 되다. 사해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다. 그는 그 곁에 작은 천문대를 세우고 매 계절마다 별의 위치를 계산하며 하늘의 기울기를 기록했다. 하늘은 말이 없었지만 그 하늘을 보던 그녀가 남긴 시는 그의 눈에 언제나 살아있었다. 그는 기록했다. 그녀는 별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별을 기억했다. 그는 무덤 옆에 쓴 시를 목간에 새겨 수백 장을 남겼다. 그 시는 훗날 신라가 멸망한 후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처럼 불리게 된다. 금으로 된 신화. 신라는 도시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고 월성은 바둑판 구조의 계획 도시로 정비되었다. 경명왕은 무덤을 도시 계획의 중심축에 넣었다. 그는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이 도시의 정체성임을 선언했다. 루스타는 이 건축 철학에 매혹되었다. 그는 말했다. 페르시아는 별을 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나 신라는 별을 보기 위해 무덤을 내려다본다. 페르시아로 보내진 책. 서기 919년 그는 하나의 책을 완성했다. 신라 여행기 달빛 아래 황금의 땅. 70개의 지도를 포함한 이 책은 황금의 질서, 죽음과 정치, 사회의 생애,
첨성대의 의미, 무덤의 구조 등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 책을 백길로 사만 왕조로 보냈다. 그리고 봉인된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하누즈 다르인자 젠데기 미코나. 그녀는 아직 이곳에 살아있다. 잊힌 도시의 기어, 세월은 흘렀다. 루스타는 늙었고 신라는 조용히 쇠퇴해 갔다. 불교가 유행하며 무덤의 순자 궁습은 사라졌고 황금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닌 사찰과 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첨성대 아래 앉아 사해가 남긴 시를 하나씩 읊었다. 그는 말하곤 했다. 도시는 잊히겠지만 그 시 하나만은 언젠가 누군가가 읽을 것이다. 죽지 않는 도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은 짧았다. 신라는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무덤은 사해의 무덤 옆 무표석의 구덩이에 있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적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관 옆에는 한 장의 목간이 누워 있었다. 나는 사해의 밤이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1154년 바그다드의 학자 알리드리시는 그가 남긴 책의 참고에 이렇게 적는다. 세상의 끝에 있는 작은 나라 신라는 집을 금으로 덮고 죽음을 삶보다 아름답게 꾸미며 이방인의 사랑이 영원의 도시가 된 곳이었다. 달의 도시, 기록으로 남다. 신라, 그리고 1000년 후의 세계. 수백 년이 지나도 신라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해는 무덤이 되었고 루스타는 문장이 되었으며 그들이 살았던 도시는 기억이 되었다. 모든 도시는 결국 무너진다. 기억 속에 남는 도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가문사에서 시작된 직선, 한 고려의 승려가 첨성대를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이 도시는 하늘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구나. 그는 김유신묘에서 출발해 첨성대, 월성, 문무왕릉까지 이어지는 직선을 그렸다. 그 선은 곧 신라 왕실의 별자리이자 사해가 짰던 천문직조의 궤도였다. 그녀는 도시를 짠 것이다. 비단이 아니라 구조로. 책은 바다를 건넌다. 1154년 지중해 끝 팔레르모의 궁정에서 아랍 지리학자 알리드리시는 거대한 세계 지도를 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븐 루스타가 남긴 신라 여행기를 참고했다. 동쪽 끝, 대륙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신라. 그곳엔 황금이 흘러넘쳤고 주둔 자들이 도시를 지켰으며 한 이방인이 달빛 아래 사랑을 남겼다. 그 문장은 지도 끝자락에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먼 땅의 시인들이 그 구절을 암송했다. 그녀는 달을 짜고 그는 별을 울렸다. 바람 속의 이름. 신라가 망한 뒤 경주의 무덤과 궁성은 흙에 묻혔다. 하지만 첨성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안압지의 물은 다시 채워졌고 황남대총의 금관은 언젠가 흙 속에서 다시 나왔다. 그런 유물 옆에서 사람들이 작은 목간 하나를 발견했다. 그 목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사해의 밤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했다. 신라가 지키려 했던 건 단지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이자 그 사랑이 만든 기억의 건축물이었다는 걸. 금으로 된 신화. 신라의 왕들은 불멸을 믿었다.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는 이모무의 전설. 순장된 무수한 생명들, 황금으로 감싼 시신들. 하지만 역사가 끝난 후에도 살아남은 건 그 수천 점의 금유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시와 한 사내의 침묵이었다. 우리는 황금으로 왕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황금보다 가벼운 그러나 1000년을 건너온 사랑을 기억한다. 마지막 문장. 이븐 루스타는 자신의 마지막 시를 남겼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함께 묻어달라고 한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은 사해가 생전에 자신에게 처음 남긴 그 말이었다. 별이 아니라면 당신은 하늘을 잊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대답은 그 무덤 비문에 새겨졌다. 나, 파라무셋 나크르담. 아니요. 난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영혼은 꺼지지 않는다. 신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첨성대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마다 그 도시는 다시 살아난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단지 흙과 돌이 아니라 달빛 아래 사랑을 기록한 한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시가 되었고 나는 그 도시의 그림자가 되었다. 달빛 아래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다시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기억하는 한 신라는 다시 태어난다. 사해는 여전히 첨성대 위에서 달을 짜고 있을 것이다. 달빛에 묻힌 왕국 황금과 별의 연대기.